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강인데 세미나 11회 10강을 쭉 다루어봤죠. 그리고 오늘 원인을 없애다, 아블라타 고사라는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거기에 가기에 앞서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게요. 자, 전이가 주요한 테마였죠. 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이에 대한 지식을 반박하고 전이를 조금 더 모호한 것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 세미나 11회 10강에서 전이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도 그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될 텐데, 그리고 그 전이에 있어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분석가란 누구인가, 분석가의 현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분석가의 현존은 증상을 구성하도록 만들어주는 사건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거죠. 증상을 구성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석가라는 스크린 위에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을, 그러니까 자신의 병을 구성해내는 것이죠. 분석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바깥 세상에서 경험했던 방식의 증상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될 수 있는 증상으로 상담이라는 상황이 분석가의 존재를 매개로 해서 증상을 구성해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잖아요. 분석가가 일종의 반짝거리는 모난돌처럼 증상을 구성해낸다. 그러니까 증상이라는 게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고통스럽거나 불편했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가를 찾아간 것이니까 그걸 제거하려고 하고, 그 모난돌의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세공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 임상이라는 것이 그 날카로운 부분, 그걸 우리를 약간 찌르는 부분, 위협적이게 만드는 부분을 세공하는데 그 날카로움은 그대로 보존한다는 거죠. 그 대신 그걸 반짝이게 만든다는 거죠.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아름답게. 거기에 욕망을 계속 리비도를 투여할 수 있도록, 그걸 포기하지 않도록 그걸 반짝거리는 돌로 보석처럼 만든다는 거죠. 보석. 물론 그 보석은 어디 갖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목매주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분석에서 등장하는 그 욕망은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의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품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탠다드화, 전형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형화될 수가 없다라면 교환이 불가능한 것이니까, 왜냐하면 가치가 판단될 수 없는 것이니까. 자, 그러한 방식으로 분석가는 일종의 세공된 갈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갈등과 함께 갈등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태도가 결국 상실을 상품화하는 일반적인 정신의학과 심리치료의 영역에 대한 락강의 응답이라는 거죠. 락강의 응답. 그래서 락강의 정신분석이 일반적인 경향과 어떻게 다른지를, 그러한 부분을 주목함으로써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락강은 분석가가 줄 수 있는 것을 일종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죽음. 분석가의 존재를 일종의 찌꺼기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는 거죠. 찌꺼기는 자녀라는 말도 나오고 찌꺼기라는 말도 나오는데,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죠. 대상 A가 자녀이고 찌꺼기니까. 그런데 이 10강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강의는 안 할 테지만 그 질문답이 있잖아요. 질문답에 대해서는 강의를 거의 안 하는데, 질문답에서 누군가가 그 자녀와 찌꺼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락강은 자녀보단 찌꺼기다라고 얘기해요. 자녀는 그래도 남겨진 어떤 것이니까
새롭게 분절할 가능성의 뉘앙스를 가진 용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찌꺼기는 그렇지 않죠. 부정적인 용어예요. 찌꺼기는 어떻게 해도 그건 어떻게 뭐랄까 다룰 수가 없는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상품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과일을 생산한다고 하면 과일에 일그러진 과일들은 버리잖아요. 찌꺼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버려야 되는 것. 그 버려야 되는 것에 주목하는 게 정신분석,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뉘어질 수 없는 것, 분절될 수 없는 것이 결국은 분절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촉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의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나는 당신의 증상이다 라는 형식으로 자신을 제시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거죠. 나는 당신의 증상이다. 내가 당신의 병이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앓고 있다 라는 거죠. 물론 근데 그건 상호적이에요. 분석가 역시 내담자라는 분절 불가능한 대상을 물론 분절하려면 얼마든지 하겠죠. 당신 이런 사람이고 당신 신경증자고 당신 히스테리이고 당신 성도착이고 당신은 강박증자이고 당신은 무성애자이고 혹은 당신은 성애적인 전이를 일으키는 자이고 이리저리 다 분절할 수가 있어요. 다 분절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절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상 A가 되는 거예요. 내담자 역시 분석가에게. 내담자의 지식으로 분절당하기에 저항하는 분절당할 수 없는 대상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적인 대상 A가 되는 거야. 상호. 이쪽에서도 나를 대상 A로 보고 저쪽에서 나도 저쪽을 대상 A로 보는. 그래서 공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자, 그러한 상황이야말로 갈등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락강이 제가 지난주에 강의해드렸던 바로 그 갈등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갈등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상담 상황 내에서 갈등.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절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석을 이끄는 힘인 거죠. 그게. 그리고 그러한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신분석에 접근하는 방식은 미술이라는 특히 예술이라는 것이긴 하지만 또 그중에서 특히 미술이라는 실천과 항상 비교하는 방식이라는 말씀을 이전에 드렸을 거예요. 제가 락강이 프로이트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언어학과 헤겔과 하이데거라면 제가 락강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미학적인 우회로를 거치는 저에게 아르키메데스에 지렛대는 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석 상황 내부에서 벌어지는 구조 혹은 전략 혹은 이런 지식들은 그대로 현대미술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미술 일반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시켜도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정동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을 보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실천이었다고 규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현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가 뭔가? 현대 미술은 신비주의적이에요. 신비주의적이라는 것은 자신을 언어에 완전히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신비주의라고 부르죠. 현대 미술은 그런 의미에서 중세의 신비주의와 상당히 유사한 욕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수차례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현대 미술이 신비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중세인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의 언어에 분절되지 않기 위해서, 세속의 언어에 저항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너머에 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중세인들이 보였던 거죠. 물론 중세인들은 그 너머에 신을 가정했고 20세기인들은 그 너머에 엑스 니힐로의 진리관을 가정했던 거죠. 즉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걸 금지하는 게 바로 바벨의 언어이니까 결국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공백은 진리는 바로 그 금지를 통해서 지탱되는 것이기도 해요. 금지를 통해. 메온이라는 단어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존재가 아니라 금지존재라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 메온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무의식의 간극에 존재하는 진리의 장소를 가리키는 존재론적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타자가 금지예요. 하지만 그 금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현대미술의 욕망이고 정신분석의 욕망이니까 이런 욕망은 락강이 발명해낸 욕망이 아니에요. 락강이 발명해낸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은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고 그런 어마어마한 오만함을 보이지도 않는 거죠. 락강은 항상 그 앞선 세대를 언급해요. 소크라테스를 언급하고 제임스 조이스를 언급하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아주 기이한 욕망의 주체들을 언급하죠. 그러한 욕망의 구조가 이미 실현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한 그런 어떤 엄청나게 새로운 것을 창안해낸 사람이기보다는 진리에 관련된 하나의 태도를 변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진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신학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신은 진리의 영역에 존재하니까 우리는 한없이 수동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분전해낼 수 있다라는 고전주의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로고스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낭만주의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락강처럼 리얼리스트의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락강의 리얼리즘은 실제의 리얼리즘이죠. 현실 세계의 리얼리티보다 더 리얼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론을 전개시키는 그래서 그 리얼한 장소를 공백이라고 가정하는 그런 태도 그런 의미에서 리얼리스트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태도의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20세기에 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개하고 있다는 거죠. 문학의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미술의 영역에서,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철학의 영역에서 만개하고 있어. 새로운 중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중세가. 혹은 고전주의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죠. 혹은 상품자본주의라는 어마어마한 고전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혹은 인문학자들이 혹은 종교인들이 혹은 혁명적 실천가들이 택한 중세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고전주의의 그 상품 고전주의의 권력이 너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든 걸 언어화시키려는 강력한 권력, 빅데이터 조금 뒤에 그런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언어의 권력에 의해서 압사당하고 있는지를 아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중세적 태도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선명한 세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현대미술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아블라타 코사 원인을 없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그 텍스트에서 락강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인용문을 읽어볼게요. 일단 먼저 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죠. 전이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그 상실된 원인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오늘 강의 말미에 국제정신분석학회의 어떤 논문, 뭐 한 논문이라는 사례를 락강이 소개를 하면서 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전이를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이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전이 위험하죠. 전이가 위험해요. 분석가를 어떻게 믿고 분석가를 아빠처럼 생각하겠어요. 분석가에게 모든 걸 드러내겠어요. 그런데 전이가 위험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전이를 포기하면 무의식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정신분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한 락강에게 주어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락강은 위험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이의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는 원인과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원인. 우리 욕망의 원인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상 A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원인 개념. 프랑스어로 cause, 라틴어로 코사. cause라는 단어는 원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cause 여러분 다 아시죠? because 할 때 영어에서 그 cause인데 이걸 대문자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원인이란 뜻도 있지만 대의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면 대의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소문자로 써도 문맥에 따라서 원인이 아니라 뭐 pour cause 그러면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큰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큰 뜻,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행동한다라고 할 때 이 대의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프로이트 대의학교라고 하잖아요. 그 기관을 프로이트 원인학교라고 부르지 않고 원인이라는 단어는 보다 협소한 단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원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락강이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는데, 자, 이 원인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원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우리의 욕망이 이러한데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리고 원인을 찾아내는 것. 그때 이 단어를 쓰죠.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병을 앓거나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면 보통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죠. 원인을 찾아내서 밝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고통을 교정하려고 하죠. 없애려고 하는데 이 결과들을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는 결과의 현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락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락강은 원인을 찾아내어서 원인과 마주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락강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읽어볼게요. 195페이지에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인에 대한 초월론적인 분석은 아블라타 코자 톨리투르 데펙투스, 즉 원인을 제거해야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고전적인 명제에 근거해 공식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결과절을 복수형 톨룬투르 에펙투스로 표기하면서 아블라타 코자라는 조건절이 단수라는 것을 강조하기만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를 사라지게 만들려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게 원인에 대한 초월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원인에 대한 초월론적 분석. 효과가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을 찾아내어서 제거한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심리치료자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혹은 심리치료가 아니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증상적인 것을 우리를 교란하는 것을 고통을 치료하려고 할 때 비정상적인 사태를 교정하려고 할 때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원인을 찾아내어서 제거한다 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일반론이라는 거예요. 원인에 대한 일반론이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효과들을 다수 만나게 되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모레도 아프고 계속 아픈 다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의 원인은 단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단수 원인을 찾으면 다수 효과가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인과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인과론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론인 거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과관계가 일관되게 맺어져 있어야 돼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논리적인 방식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락강은 이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이런 인과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인과론에 기대어서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증상들을 탐사할 수 없다. 그건 무의식의 근본적인 구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족을 더 덧붙여 볼게요. 사족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물이 무서워요. 물이 무서우면 그걸 찾아내죠.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어떤 물과의 안 좋은 기억이 있나.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그 물과의 안 좋은 기억을 상징화시키면 어른이 된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물과의 분쟁적인 관계, 물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지울 수 있다. 이게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치료자들이 아주 나이브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태도인 거죠.
어린 시절에 그 트라우마적인 기억이 있으니까 그걸 소멸시키면, 그걸 진정시키면 내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로부터 온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또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거 인간관계 문제들의 기원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분쟁이 있을 테니까 부모님과 화해하게 하면 그 다음에 현실에서 인간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미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 미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뭐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뭐 폭력적이고 뭐 그런데 이 주인공을 누가 찾아와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고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막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나중에 어린 시절에 뭐가 있었어 라는 말을 하면서 빛이 막 밝아지죠.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런 다음에 밖에 나가 사람들과 안고 악수하는 이런 장면들. 자, 이게 인과론적 사고예요. 이게. 자, 이런 걸 락강이 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그런 거. 그렇게 원인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인은 오히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하면 절뚝거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세미나 11에 작년에 강의했던 내용인 것인데 4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미나 11에 40페이지. 작년 여름쯤에 했던 강의라고 기억이 드는데, 자, 거기에서 락강이 뭐라고 했는지 40페이지에 인용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저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위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원인과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사이에 항상 무언가가 절뚝거리는 것이 존재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나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간극을 보여주며 신경증은 바로 이 간극을 통해 결정될 수 없는 어떤 실제에 다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40페이지에서 락강이 또한 원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문장 다음에 락강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강의 들으셨던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신경증의 원인이 생체적인 것이라 해도 변하는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 대해서 프로이트도 이미 손 털었다. 빌라도처럼 손 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관계없어. 라고 손을 씻었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민감한 이야기인가 하면 자, 신경증에 지금 정신병 걸렸다. 우울하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저기 자리가 하나 있죠. 저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일단 뭐 어디 안 좋다 그러면 바로 약물 처방을 하려고 해요. 바로. 그게 정신과 의사이건 테라피스트이건 특히 미국이 그런 경향이 강하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일단 약부터 먹이고 보는 거예요. 약부터. 그 약들이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약들이 그 사이드 이펙트의 확률이 한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체로 부작용이 없다. 아주 극소수의 부작용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약품들, 그러니까 약들이 겨냥하는 것은 모든 원인이 생체적이라는 거예요. 생체적이다.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뇌 아니면 호르몬, 이런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그 분비 체계가 비정상적이면 분비가 안 되거나 분비가 너무 많이 되거나 그러면 조증이나 우울증이 온다. 이렇게 일단 뇌의 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의 장소를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적 쾌락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체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작년쯤인가 올해 초에 무교 강의에서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의 오르가즘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사정 시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약물들이 다수 개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정신분석학계는 비판을 하죠. 정신분석학계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학자들도 상당히 비판을 해요. 심리학자들도.
뭐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조금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죠. 특히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상당히 전투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일단 그들의 비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분석학계이건 약강학계이건 심리학자들의 비판이건 그들의 비판은 일단은 논점은 되게 비슷해요. 즉 생체적인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생체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몸이 잘못되어서 우울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이 잘못되어서 우울한 것이 아니고 그 몸이 속해 있는 환경이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우울한 게 내 머리가 잘못되어서 우울한 게 아니라 내가 직업을 잃어서 대학에 못 들어가서 부모님과 싸워서 뭐 취직이 안 되어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친구들도 떠나가고 뭐 이래서 우울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그 환경적인 요인이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정신분석에 접근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환경이 그 사람의 정신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약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상당히 신기하게 그 증상들이 사라져요. 뭐 우울하다는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거죠. 여러분 약물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술 한잔하면 기분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 그 효과는 물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마약 역시 약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약물과 똑같은 거죠.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원래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하는 정신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네요.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마약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약물에 대해서는 약물의 중독의 위험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약물의 부작용이 일단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신체적인 부작용, 뭐 살이 찐다든지 아니면 뭐 근육에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 말고도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성격으로 변화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지만 그것 말고도 의존성이라는 2차 효과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약과 똑같다는 거, 중독된다는 것이죠. 물론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약물이 개발된 이상 그것의 효과를 우리가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자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한데 자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의 배경에는 그걸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라는 배경에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이 대부분 생체적인 것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프로이트도 초기에는 상당히 망설였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떤 기계역학적인 방식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초기에는 있었어요. 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뇌에 문제가 있겠다. 뇌에 어떤 신경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원인들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태도를 아주 초기에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생체 원인설로부터 프로이트가 완전히 벗어나죠. 그래서 정신분석이 구성되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정신분석이 말하는 그 증상들, 신경증이라든지 뭐 강박증, 히스테리, 뭐 도착 여러 가지 이 증상들에는 생체적인 원인이 없다라는 태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믿겨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생체적인 원인이 밝혀지면 정신분석은 공중분해되는 거라고 생각해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경증 지금 다 억압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언어의 억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억압, 규범적인 언어의 억압에 의해서 신경증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히스테리와 강박증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병적 구조는 그러한 억압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자 이런 어린 시절에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환경적인 강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이 정신분석의 대상이다라는 태제가 만약에 정신병자를 살펴봤더니 혹은 신경증자를 살펴봤더니 아니다. 생체적인 원인이 발견되었다. 물론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제 생각엔 결코 발견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됐다라고 한다면 정신분석은 사실 토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누가 그걸 발견해내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자신들의 밥그릇이 사라지는 거니까,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이론들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는 있는데, 락강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인과 결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은 한 수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원인과 결과는 그런 게 아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절뚝거리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니까 생체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밝혀져도 결국 정신의학자들이나 일반 생체주의자들이 생체 원인설의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인을 제거해서 결과가 교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만약에 원인이 생체적인 것이라고 합시다. 야,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락강이 그 정신분석자들은 분석학자들은 원인을 환경적인 요인으로, 어린 시절에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 출현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지만, 어쨌든 원인과 결과를, 자, 결과는 증상들이잖아요. 뭐 히스테리 증상이건 뭐 어쨌든, 자, 원인이 생체적인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아니, 강박증자가 되는 건 원인이 생체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라는 생체적인 현실이 이 사람을 강박증자로 만들었다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강박증자이고 생체적인 조건이 여성인 경우에는 결과가 히스테리라면 그것도 뭐 생체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확대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이 사이에 그걸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사다리 있죠, 사다리. 우리 뭐 점심 먹을 때 누가 돈 내는지 할 때 사다리 타잖아요. 사다리 타는데 뭐 이게 막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데 딱 봐서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죠. 이게 사다리의 조건이에요. 딱 봤는데 어디로 갈 줄 알면 그걸 할 의미가 없죠. 자, 뭔가가 이렇게 잔뜩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절뚝거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뚝거린다. 뭔가가 일관된 무언가를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인데, 락강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억압과 부인이 작동한다. 억압은 쾌락 원칙이고 부인은 현실 원칙이잖아요. 자, 어떤 충동이 있어요. 충동이 모든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충동. 우리에게 충동이 있어요. 충동이 있다면 이것이 결과로 등장할 때, 자, 욕망으로 등장할 때 이 사이에 무언가가 이 충동의 도래를, 결과로서의 도래를 절뚝거리는 방식으로 필터링한다라고 본다면, 어떤 충동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보단 이게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결과를 이해하는 데 유효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과 부인은 이렇게 되죠. 억압이 한 번 일어나고 부인이 한 번 일어나면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떤 충동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억압했어. 충동을 일단 한 번 억압했죠. 쾌락 원칙이 억압하는 거예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압하죠. 그리고 부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원칙이 담론의 구조 속에서 그런 건 없어. 난 엄마 사랑 안 해. 없어. 라고 부인하는 거죠. 한 번씩 일어나면 결과가 예측이 되는데, 자,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 몇 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2번 일어나면 긍정이 되어버려요. 억압이 2번 일어나면 억압 플러스 억압은 해방이에요. 억압하는 걸 억압하니까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번 부인이 되면 긍정이 돼요. 그렇죠. 3번 부인이 되면 다시 부인이 돼요. 이 사회에서 그게 몇 번 일어나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조화하는 욕망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필터링 하는지는 개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대타자와의 관련 속에서 주체가 어떻게 이것을 억압하는지는 자신의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현실들을 다 탐사해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록 생체적인 것이라고 쳐도, 이게 어떤 생체적인 원인이라 촉발자가 생체적인 것이라고 쳐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것에 의존한다. 언어적인 구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구조가, 즉 억압과 부인의 구조가, 은유와 환유의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해봐야 되는데 이 자체가 우발성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논리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는 프로이트가 찾아낸 아주 뛰어난 논리가 있지만 그 논리가 인과론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어떤 사람이 성적인 욕망이 엄청나게 강하게 태어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들보다 정액 생산량이 한 5배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 모르는 주체가 태어났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성적으로 왕성한 주체가 태어났다 해도 이 사람이 강간자나 카사노바가 될 확률도 있지만 정반대 인간이 될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성적 충동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수도승될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것에 압도당하는 방식으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촉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히 결정되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과로서의 현상과 원인으로서의 현상과 결과로서의 현상을 일관된 방식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일관되게 연결시키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제약산업의 폭력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일관되게 연결시킨다면 아주 쉽게 조금 뒤에 그런 설명 재차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예요.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가정해버리는, 너의 IQ는 이러니까 너는 그냥 노동자가 돼 라는, 너의 뇌가 이런 IQ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너의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다 라는 거예요. 네가 성적으로 밝히는 구조를, 생체적 구조를 태어났으니까 넌 분명히 성범죄자가 될 거야 라고 가정해버리는. 그래서 락강이 원인에 대한 초월론적인 분석에 대한 언급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식은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왔고,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쭉 해왔었죠. 락강의 대명제잖아요. 무의식은 언어장치다라는 거예요. 언어구조다. 그리고 이 언어구조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억압과 부인이다라는 거죠.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다라는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이 그 태제를 세미나 11에서 변화시켜요. 이전 수업을 들으셨던 부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는 락강은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대신 본인이 밝혀요.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고는 말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무의식은 간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극이라는 것은 언어 구조의 일관성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락강이 40페이지에서 간극을 보여주며, 신경증은 바로 이 간극을 통해 결정될 수 없는 어떤 실제에 다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우리에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무의식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태도, 무의식이 있다, 자, 이런 공간이 있다 라고 가정하는 태도는 이것과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다 라고 가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말고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즉 판단 불가능한 장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태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이 과학이 아닌 정치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인과관계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이것과 이것 사이의 인과론에 의존해서 그것에 근거한 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과학인데, 정신분석은 그러한 과학의 형성에 끝없이 저항하는 태도라는 거죠. 실제를 보존한다라는 표현도 제가 썼었잖아요. 실제를 보존하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 속에 있다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굳이 지적하는 태도가 바로 실제를 보존하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온전하게 분절당한다는 것은 인과론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조금 더 인문학적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현실을 지배하는 과학의 언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인과론적인 태도. 이게 결국은 우리가 상징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러한 타자의 언어가 원인과 결과로서 가정하고 우리를 분절하려는 타자의 언어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락강의 정치학이라는 거예요. 임상의 정치학이라는 거죠. 자, 그게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절뚝거림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게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이 절뚝거림이 이걸 만들었다면 결국 원인은 절뚝거림인 거예요. 원인은 균열인 것이죠. 이게 생체적이라 해도 물론 생체적인 거 밝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생체적인 게 밝혀진 건 없지만 뭐 신경증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히스테리가 되고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체적인 촉발자가 발견이 된다 해도 원인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원인은 원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은 일관된 걸 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일관된 뭔가가 관찰 가능해야 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일관성 내부에 일관되지 않은 균열이 원인인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원인이 부재할 때만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락강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예요. 원인은 자신이 부재할 때만 효과를 잘 생산해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5주 정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수십 주를 저를 따라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이러한 표현 자체를 의학 체계는 굉장히 힘들게 생각해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이러한 표현 자체를. 왜냐하면 어쨌든 신경증이라는 실질적인 사태들이 있어요. 신경증이란 그게 그냥 뭐 존재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흔들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디가 아파서 정신병원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하려고 하는 정신의학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인문학적인 근거들에 의존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수용하기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자들 이야기하는데, 그 정신과 의사분들도 항상 그런 얘기해요. DSM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게 바이블은 아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DSM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약물납용도 좋은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건 너머로 연구를 진행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너머로. 여러분 보세요. 프로이트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봐요. 프로이트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 그런데 그때까지 정신의학을 지배하는 모든 성과들을 지금보다 더 의기양양했던 시기예요. 여러분 19세기 말은. 정신의학이 상당히 발전되었다. 정신의학이 그 이전에 그야말로 무지몽매하던 미신들을 다 제거하고 광인이 어떤 것인지, 뭐 정신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히스테리가 무엇인지를 상당 부분 밝혀내었다라는 아주 자신만만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의 과학적인 성과들을 다 포기하죠. 프로이트는 다 포기해요. 다 집어던져요. 자신이 정신과 의사라는 사실도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신분석가로 전환시키는데, 자, 그러한 도약들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도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의학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신의학계가 지금 지니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요. 예를 들면 누가 정신병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정신의학자들인 거예요. 누가 정신병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이게 범죄인지 병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멀쩡한 어린애가 말 좀 안 듣고 학교 가기 싫어한다고 해서 얘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도 정신의학의 권력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애들 ADHD, 집중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를 뇌구조의, 그러니까 기형으로 보는 거야. 아이를 기형화로 보는 거예요. 기형화. 뇌가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전전두엽이 너무 기형적이다라고 보면 애를 기형화로 만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물론 그 아이가 정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봐도 얘는 학교에서 통제할 수 없어서 어디론가 가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과잉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아이들을, 제 세대 때에는 그런 아이들 때렸죠. 엄청나게 때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치료된 것이 아니고 그 폭력에 억눌려서 잠잠해질 때까지 폭력을 행사했죠. 근데 지금은 약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진지하게 탐사하기보다는 그냥 뇌 촬영을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뇌 촬영을 해서. 뇌가 기형적이라는 거죠. 뇌가. 근데 그것 설명하면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골에 사는 애들이 허벅지가 굵어요, 여러분. 산골에 사는 애들은 그럼 태어날 때부터 허벅지를 굵게 타고 태어나는가? 아니면 허벅지가 굵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니까 허벅지가 굵어지는가? 뇌구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뇌구조도. 심지어는 연극하는 사람들이 70년대에도 그런 실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신의 뇌신경 전달 물질 체계의 변화를 초래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연극뿐만 아니라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화 출연하는 사람들, 영화 배우들 어떤 아주 심각한 주제의 영화를 찍고 나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체계의 변화가 초래돼요. 환경에 의해서. 아주 우울한 역할을 하게 되면 정말 뇌 구조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어떤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기형적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를 만들었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그렇게 자신의 뇌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넌 정신병자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미안하니까 현대 정신의 여기 온갖 종류의 다양한 다른 말들을 만들어내죠. 조현병이 정신병보단 낫나요? 다른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뭐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심지어는 환자를 환우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 말을 발명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언어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증상의 원인은 간극 그 자체다라고 규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락강의 태도예요. 우리의 증상의 원인은 간극 그 자체다. 신경증의 원인은 실체가 아니고 간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명제는 자, 효과들은 오직 원인이 부재할 때만 제대로 발휘됩니다. 라고 풀이할 수 있다. 라고 195페이지에서 세미나 1의 10강에서 이야기해요. 즉 원인은 부재할 때만 제대로 발휘된다. 라는 표현.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결국은 간극이 원인이다라면 간극은 부재인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부재가 원인이라는 거니까 원인이 부재할 때만 효과가 발휘된다라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간극이 힘을 발휘할 때 원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극은 부재의 형태이니까 존재의 형태가 아니고 언어의 질서 속에서 그것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만드는 매온의 형태인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락강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론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현혹되는 경향이 있는데 인과론에 대해서 락강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효과의 세계가 그 결과들의 세계가 노래 가사에서처럼 손과 손을 꼭 붙잡고 있다면 원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10강에서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효과들의 세계가 손을 꽉 잡고 있어서 이것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 이게 무슨 역설인가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요즘에 감기 유행이잖아요. 그럼 다 감기의 증상이 뭔가요? 결과, 효과. 요즘에 기침 감기, 저 기침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엄청나게 했잖아요. 자, 우리가 다 기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다 기침을 하고 있으면 이것의 원인이 되었던 무언가가 그 안에서 표현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효과들이 노래 가사에서처럼 손과 손을 꼭 붙잡고 있다면 이라는 것의 표현인 거죠. 결과들이 결속되어 있으면 원인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원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부재 형태로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들의 세계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뜬금없는 사례를 하나 제시해 볼게요. 요즘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꼰대들이 없지만 가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는 집에서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봐, 이 세상에 여자, 능력 있는 여자가 어디 있어. 철학자 봐봐, 철학자. 다 남자잖아. 과학자들도 다 남자잖아. 혁명가들도 다 남자잖아. 그러니까 남자의 능력이 뛰어난 거야. 여자는 원래 그런 능력이 없어. 신체적인 능력이건 지적 능력이건 여자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여자는 열등한 원인을 가지고 있어. 여자의 존재는 열등해서 열등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야. 남자의 존재는 우월해서, 여자보다는 우월해서 현실 세계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을 우대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고,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죠. 역차별을 장려하는 것은 인류의 진화에 부정적이야. 왜냐하면 열등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자꾸 전면에 출현시키면 인류의 전체적인 질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혹은 흑인, 아프리카 흑인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노예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 보세요. 자, 흑인 중에 잘된 인간 있나 보라는 거예요. 대통령 있나 보라는 거. 미국에 대통령 딱 한 명 나왔잖아. 다 백인이에요. 흑인 중에 뛰어난 학자가 있는지 보라는 거죠. 아프리카를 이렇게 해서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백인들이 살고 있는 문명과 비교해서 아프리카라는 공간이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관찰해 보여요. 열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에 대해서 우대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등한 원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열등한 결과들만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이 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환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과를 관찰하는 거야. 결과만 관찰하는 거야. 여자들 봐. 여자들 중에 철학자가 누가 있어. 여자들을 봐. 결과를 놓고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의 논리를 통해서 원인을 추론해내는 거예요. 자, 유색인종들을 봐. 유색인종들을. 흑인들을 보라고. 결과를 보라고.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들 하는 게 그냥 노동이야. 잘해야 운동선수야. 이 사람들이 뭔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 그런 결과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결과들 가지고 원인을 추론해내는 거죠. 이들은 열등해. 자, 이러한 인과론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하면 결과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힘에 대해서는 무지한 태도인 거예요. 누가 여성들을 가정의 바깥으로 프로페셔널한 영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금지했나요? 남성의 권력이에요. 누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규정해내고 여성들을 그곳에 머물도록 강제했는지를 우선 먼저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원인이 어떤 결과를, 그러니까 생체적이건 혹은 초원론적이건 어떤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냈기보다는 결과들이 형성된 뒤에 그 결과를 셈하는 또 다른 권력이 있어요. 결과를 셈하는 또 다른 권력이 남성적 권력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결과들이 서로 손을 꽉 잡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들에 주목해서 추론해보면 원래 그것의 원인과는 다른 것이 등장해요. 어떤 것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결과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 마련해 놓은 또 다른 가상적인 원인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분, 빅데이터, 요즘에
빅데이터, 이 데이터를 소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구글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난리가 났잖아요. 정보를 유출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메일을 바꾸고 있어요. 구글이 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민감한 메일들 뭐 내담자들과의 메일들은 더 보안이 강화된 메일로 바꾸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정보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그게 다 빅데이터라는 개념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역시 결과들의 세계가 만들어내는 환영적인 효과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마을을 살펴봤는데 남자들은 다 A라는 곳에 가네. 그리고 여자들은 다 B라는 곳에 가네. 그러면 여성 고객이 등장하면 이 사람은 미리 예측하는 거야. 이 사람은 분명히 B라는 곳으로 갈 거야. 남자가 등장하면 A라는 곳으로 갈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뭐 상품 판매 전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그렇죠,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전략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걸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 빅데이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A라는 곳과 B라는 곳만 설정해 놓고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혹은 이미 A라는 곳과 B라는 곳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해 놓고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라는 곳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미리 선택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즉 선택이 이미 반쯤은 강요된 상황의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혹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교육된 어떤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초원론적으로 여성은 항상 그리로 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처럼 판단하려는 경향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그냥 상품 판매 영역에서만 머물면 모르겠는데, 존재를 판단하는 영역으로까지, 즉 학문의 영역으로까지 그러한 통계가 작용이 된다는 거죠. 가장 락강이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통계인 거예요. 통계. 남자들은 다 이렇더라, 여자들은 다 이렇더라 라는 통계. 확률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인데, 즉 대타자의 언어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지를 미리 설정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겠다는 거죠. 인성 테스트예요, 여러분. 인성 테스트, 심리 테스트, IQ 테스트. 그 모든 종류의 심리 테스트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폭력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지가 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우리의 존재를 판단하려고 해요. 자, 이런 게 결과들의 세계를 관찰하고 그 결과들의 세계가 만들어내는 환영을 초월적인 원인으로 규정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락강이 상당히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세계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세계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오히려 원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간극이니까 그 간극에 도달해서 본인이 본인의 원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원인을 창조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진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안 하는 거예요, 정신분석가가. 당신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석을 안 하는 거죠. 해석의 재료들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주 많이 조심스럽게 제공하려 한다는 거죠. 예단하는 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단. 프레주지먼이라고 하죠, 프랑스어로. 예단. 프리저지먼트라고 하죠. 예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모든 건 예단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미래가 예단되어 있어요. 미리 결정되어 있어요.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에요, 정신분석은. 우리가 미리 결정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태도라는 거죠, 정신분석이. 자, 이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락강의 이야기를 제가 해석하는 방식이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전의의 세계로 락강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전의에 대한 언급들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올바른 전의와 그릇된 전의라는 제목을 붙여봤고, 여러분들에게 나눈 텍스트에 내용이 실려 있는데, 자, 다시 전의로 돌아와서 락강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전의는 뭐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전의는 우리를 절대로 규정되지 않는 순수 존재라는 비규정자의, 즉 주체의 비규정성에
혹은 영도로서의 주체의 확실성에 이르게 한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전의가 중요하다라고 조금 전에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의는 위험하지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어떤 전의이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전의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주체의 확실성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주체의 확실성의 장소에 데려간다는 거죠. 이 주체의 확실성이라는 단어는 데카르트적 용어다라는 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즉 주체가 소멸하는 장소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주체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엄표가 규정들을 소멸하는 장소로 우리를 전의가 데려간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무의식의 원초적인 위치인 간극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일단 전의, 더 쉽게 말하면 전의란 뭐냐? 대타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대타자를. 전의란 뭐냐 하면 내담자의 대타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내담자의 상징적 부모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분석가가 스크린이 되어주는 거죠.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죠. 전의란 그렇게 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개인사가 어린 시절에 시작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그 개인적인 역사가 구성해낸 자신과 대타자 사이의 관계를 다시 등장시키는 거예요. 대타자, 내담자의 고유한 상징계를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게 등장해야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관찰을 해볼 수 있고 대면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대타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대타자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계를 불러내는 것이고 언어와 기표의 세계를 불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와 기표의 세계가 내담자의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데 내담자의 무의식을 구성했던 그 언어와 기표의 세계는 대타자에 의해서 설정된 것이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A가 등장하죠. A가.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게 전의의 일종의 전의의 도식일 수 있잖아요. 히스테리의 주체가 자신의 불완전성 때문에 누군가를 불러내는 거예요. 대타자를, 큰 타자를, 오트를 불러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스테리의 주체는 규정상 어떤 주체인가요? 히스테리의 주체는 규정상 공백을 탐닉하는 주체잖아요. 공백을. 히스테리의 주체는 공백을 탐닉하잖아요. 균열을 탐닉하잖아요. 흔들림을 탐닉하잖아요. 그러니까 A만 불러내지 않아요. 대타자만 불러내지 않고 대타자의 균열을 함께 불러내요. 대타자가 등장하면 히스테리적인 주체는 그 사람의 흔들림을, 그 사람의 결여를, 그 사람의 부족함을, 그 사람의 구멍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이트에게 히스테리적인 환자들이 했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프로이트를 끌고 프로이트라는 대타자가 붕괴되는 지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이트는 정신과 의사이니까 정신의학, 그 19세기의 정신의학을 다 담고 있었겠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뭐 중학생 나이 때 이미 괴테니 뭐니 다 읽고 인문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이 사람과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A였어요. 대타자. 근데 이걸로도 히스테리 환자들의 증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설명됐다 싶으면 히스테리 환자들은 다시 빠져나가죠. 다시 빠져나가고 다른 증상을 가지고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을 흔들어요. 물론 이 사람 앞에서 흔들림을 보여주고 흔들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의를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프로이트에 대해서 전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프로이트가 계속 흔들려서 자신의 공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다. 제가 잘하는 말.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균열을 드러내는 거죠. 이 균열을 히스테리의 무의식은 탐닉해요. 좋아해요. 강박증자들은 이걸 보려고 하지 않죠. 강박증자들은 일본 강박증자들 앞에서 분석가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약한 모습 아니면 원래 분석가 이미지가 주었던 것과 다른 걸 보여주려고 하면 눈 가려요.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마. 욕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상해요. 하지 마세요. 나 안 볼래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강박증자들은 균열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망의 비밀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건데
히스테릭 내담자들은 환영해요.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탐닉하는 거죠. 공백을 탐닉하는 거죠. 이게 일단 일반적인 전이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인 정리 상황. 자, 그런데 이걸 분석가가 어떤 의미에선 초래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히스테리적 주체의 내담자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분석가가 자신을 대타자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분석가가 자, 전이를 시작해 봅시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거야. 당신과 나 사이에 전이가 시작되는 걸 나는 보고 싶다. 그래서 상대방을 히스테리화 시키죠. 흔들림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히스테리화 시켰을 때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보이는 경향이 이래요. 내담자가 보이는 경향이 전이 속에서 일단은 이해해 보려고 해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를. 뇌가 작동하는 거죠. 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믿어도 돼? 신뢰해도 돼? 좋아해도 돼? 이 사람에 대해서 믿고 내 이야기를 해도 돼? 뭐지? 정신분석은 뭐지? 또 찾아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게 뭐지? 지식이에요. S2예요. 지식의 형태로 어쨌든 이 전이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전이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전이가 절정에 도달하면 지식의 형태에 의존하지 않고 뭔가 그냥 의미 없는 말들에 의존해서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둘이 하는 얘기 되게 유치해지잖아요. 어린애들 옹알이처럼 변해버리잖아요. 이야기가. 지식에 의존해서 무언가를 발화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근원적인, 보다 자신의 욕망에 가까운, 즉 논리적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기표들을 발화하기 시작해요. 이게 자유현상인 거예요. 자유현상. 어떤 의미에서 자유현상이라는 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이 막 방언처럼 쏟아지는 그런 걸 상상할 때가 많잖아요. 자유롭게 연상한다라는 의미에서 뭐 환자가, 내담자가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자유현상인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해요. 분석에서.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냥 찌꺼기 같은 말들. 자, 그런 말들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전이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전이의 절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담자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이거인 거죠. 내가 너에게 아버지이지만 근데 알 수 없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아버지. 아버지의 균열점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석가이지만 알 수 없는 분석가라는 거예요. 대상 A로서의 분석가라는 것이죠. 그 경우에 자, 증상이 구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증상이 구성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 즉 논리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분석가와 내담자 사이의 대화가 인과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논리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되면 그때 간극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상담이라는 상황 내부에 새롭게 증상이 구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전이는 뭐냐? 일단 대타자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대타자를 불러낸다. 이게 전이에요. 내담자의 대타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내담자의 대타자이니까 다 달라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내는 과정을 히스테리적 욕망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죠.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타자를 불러내고자 해요. 항상 그걸 불러내고자 해요. 항상 판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자를 출현시켜서 대타자의 균열을 혹은 대타자의 빗금인 그것을 드러내게 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걸 탐닉한다라는 건 욕망한다라는 거죠. 욕망한다라는 건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내담자가 자신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대타자의 결여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것은 이 대상 A가 결여인 것이잖아요. 이거 상중화되지 않는 거니까. 이것과 내담자가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을 대상 A와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내담자는 나는 대상 A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목요일 강의의 논점이었잖아요. 목요일 강의에서 나라는 개념, 주체라는 개념을 이제는 대상 A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쭉 진행시키고 있었잖아요. 자,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이때 내담자가 대상 A가 돼요. 대상 A. 나는 당신의 대상 A입니다. 나는 분석가의 대상 A다. 욕망의 대상이다. 그런데 나는 분석가의 지식으로 파악되지 않는 대상 A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분석가의 욕망이 유지될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의 실제이다 라고 내담자의 무의식이 분석가를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담자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태도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하는 거죠. 내담자가 분석가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석가의 실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분석가의 실제가 되려고 하니까 자신의 내부에서, 즉 상징계의 내부에서 실제를 보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서 196페이지에서 락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이란 뭐냐면 주체가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단 주체가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건 주체가 공백에 도달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걸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뭐 주체가 확실하다는 건 뭐 실체로서의 주체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뭔지 뭐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약간 그 콜럼부스의 달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매듭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이걸 못 푸는 거예요. 이걸 푸는 사람은 뭐 위대한 자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신화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아서왕 이야기에서는 칼을 뽑는 자인 거잖아요. 바위에서. 근데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란 건 매듭을 푸는 자예요. 매듭을 푸는 자가 영웅인 거예요. 근데 이 매듭을 아무도 못 풀죠. 너무 복잡하니까 이 매듭을 아무도 못 푸는데 어떻게 푸나요? 칼을 가지고 와서 잘라버려요. 이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왜 지금 전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락강이 언급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자, 이런 거죠. 자, 일단 주체가 전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일단 주체 자신을, 내담자 자신을 말하는 주체로서 구성해 주었던 대타자와의 근본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아주 복잡하죠.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그 복잡한 것을 일단 풀어내려고 해요. 그게 어떤 매듭인지를 알아내려고 해요. 아, 이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됐는지,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되어서 히스테리 증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강박증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히스테리도 아니고 강박증도 아니고 어쨌든 바로 그와 같은 개별적인 주체가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자, 매듭을 푸는 과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매듭을 푸는 과정을 예전의 대타자와 다시 조우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단지 그곳에서 예전의 대타자와 다시 조우하는 것, 그 복잡했던 관계를 인지하게 되는 것은 전이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타자의 균열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 대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대타자가 나를 결정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대타자가 여러분을 결정했어요. 어린 시절에 말을 배우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징적인 대타자가 여러분들에게 여자가 되어라, 남자가 되어라, 어쨌든 결정을 한 거예요. 한국인이 되어라, 뭐가 되어라 결정을 해놓고 우리를 다 문신해 놓은 거죠. 타투를 온몸에 해놓은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프로그램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신된 신체의 어딘가에 대타자의 결여가 존재하니까, 문신된 신체의 어딘가에 대타자가 끝끝내 완전히 분절할 수 없었던 찌꺼기가 존재하니까, 자, 그것과 마주하는 거예요. 그것과 대상 A와 대결하고 그것과 만나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A다였는데, 내가 대타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된 건 대타자의 이유 때문이잖아요. 대타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 부모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거잖아요. 대타자가 나를 결정했잖아요. 대타자가 나한테 이런 문신을 새겨 주었으니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자, 그런데 대타자 안에서 균열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를 문신했는데 프로그램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남겨두었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까지 정복을 하지 못했어라는 거지. 대상해가 여전히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대타자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대타자의 결여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타자의 대상해이다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주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주체는 원래는 나는 대타자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매듭이 풀려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피 끊쳐놨잖아. 이게 문신이에요. 주체에 대해서 대타자가 문신했다면 나는 이 대타자의 언어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어서 나는 이거인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아들이니 그 아버지 그 아들이겠지. 그런데 이 안에 얘가 있잖아요. 이 안에 대타자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대타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결여가 있어요. 분절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이 균열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밀레의 강의에서 항상 최근에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주체는 그렇다면 뭐냐? 나는 뭐냐? 대상 A라는 거예요. 분절되지 않는 걸 대상 A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근원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가정하도록 정신분석이 촉성해버린다는 거죠. 정신분석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이겁니다 라고 말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석이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은 이 안에 이거다 라고 주장해주면 그때는 주체는 있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원래 뭔가가 결정되어 있어서 그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락강의 진리관은 엑스 니힐로의 창조론이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담화를 만들어내면 사태가 출현하는 것이죠. 진리가 원래 있고 언어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언어의 권력이 진리들을 만들어내니까 그 언어의 권력에 대항해서 다른 언어를 만들어내고 다른 관점을, 다른 포지션을 만들어내어서 이걸 정신분석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락강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게 주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건 대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타자의 권력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분석가가 전의에 응하는 거예요. 전의가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위해서 분석가가 내담자를 히스테리적 욕망의 구조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강박증이 아니라 히스테리적 욕망의 구조. 흔들림을 좋아하도록, 탐닉하도록 끌어들이는 거죠. 전의를 통해서 그녀의 무의식에 있는 대타자를 소환해내는 것이고 거기에 존재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살펴보는 것이고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구멍을 찾아내는 거예요. 구멍을 찾아내고 그것을 대상의 A로 증상으로 구성해내는 것이죠. 증상으로 구성해낸 다음에 그걸 비추어 주는 거예요. 비추어 주어서 내담자가 그 대상 A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도록, 증상과 동일시할 수 있도록, 대상 A를 사랑하고 그것이 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는 일단은 내가 너의 대상 A다 라고 자신을 제시하잖아요. 분석가가. 대타자가 아니라 작은 A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의의 절정은 뭐냐면 전의는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서 분석가가 자신을 제시하는 것 같다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 이게 전의의 절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정인 이유는 전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대상 A임에도 불구하고, 즉 알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분석가에 대한 리비도의 투여가 정지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석이 진행이 안 되죠. 자, 그때 분석가는 내가 너의 대상 A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을 다 알 수 있다 해도 나만큼은 모를 거다 라고 자신을 욕망의 대상으로 제시하는데 이 문장이 내가 너의 대상 A다 라는 이 문장이 내담자와 분석가 동시에 발음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 순간이 결국은 분석의 절정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분석가가 내가 너의 대상 A다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내담자 역시 내가 너의 대상 A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역시 대상 A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녀가, 내담자가 권력을 쥐는 순간이 오는 거죠. 내담자가 상담을 이끌고 가는 순간들이 오는 것이죠. 상담을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석가가 제시하는 방향으로만 가요.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앉을까요? 저기 앉을까요? 자리 바꿔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분석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분석이 진행이 되면, 장시간 진행이 되면 대체로 그래요. 분석가 말고 이제는 내담자가 이끌고 가려고 해요. 내담자가 자신이 재밌어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이끌고 가려고 하죠. 그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좋아해야 돼요. 분석가가. 재밌어야 하는 거죠. 물론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건 아니죠. 뭐 내담자가 밖에 나가서 축구합시다 뭐 이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신체 접촉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틀이 있어요. 틀이 있지만 그 틀만 지켜진다면 이제 내담자가 이끌고 가도록 놓아두는 거죠.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게 전이의 초기 전이부터 중기, 후기로 나아가는 전이의 양상들이라고 한다면, 또한 전이의 특성에 대해서, 자, 이제 올바른 전이와 올바르지 않은 전이에 대해서 락강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제 넘어갈 텐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락강이 그 10강에서 또한 기억될 수 없는 것은 행동으로 반복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억될 수 없는 것은 행동으로 반복된다. 이건 프로이트의 언급이죠. 프로이트의 언급. 그리고 전이는 기억된 것이 아니라 억압된 흔적이고, 그래서 재현되지 않고 반복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이가 일종의 기억되지 않는 것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기보다는 나는 그냥 분석가를 믿는 걸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을 믿는 거였어 라는, 어쨌든 기억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 강박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보여요. 락강이. 무언가가 반복이 되는데, 강박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 강박은 충동의 영역에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재현에 저항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반복 강박의 장소는 실제의 장소이니까. 그래서 재현에 저항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반복 강박이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갖는 것이라면, 즉 애도에 거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전이 역시 반복 강박과 유사한 장소에서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자,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상실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실을 경험하지 않는 주체는 부모를 불러낼 필요가 없는, 부모를 상실하지 않았는데 부모를 다시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를 다시 소환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쾌락을, 즉 상실을 경험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스티그마를 반복하는 행동을 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해주지 않았던 걸 나한테 해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엄마가 해주지 못했던 걸 당신이 해주세요.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일종의 상처에 대한 보상 심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이의 근본적인 구조이기도 하다는 거죠. 내가 아픈 걸 부모로부터 경험했는데 당신이 그걸 보상해 주세요. 그런데 노골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기억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반복될 뿐이지. 기억되어 있지 않고 반복될 뿐이다. 근데 이게 이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너무 고지고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자신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폭군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이상적인 아버지를 찾는 그러한 욕망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억된 거죠. 기억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익사한 가정인데, 물에 빠져서 익사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물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분이 있어요. 물에 대한, 특히 강이나 바다에 대한,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도 금지했고 위험하다고. 집안에 익사자가 한 명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수영을 하기 시작해. 수영장에서. 근데 수영장은 깨끗하잖아요. 물도 깨끗하고 안전하고 뭐 안전 요원들도 있고 뭐 수영하면 좋잖아요, 기분이.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역전된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전된 반복. 그러니까 아버지를 증오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기도 하죠. 그래서 물에 대한 기억은 결국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애증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를 증오하는 행동이고 두려워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상실을 슬퍼하는 행동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건 기억된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즐겼던 것은 전혀 연결시키지 못해요. 이게 아버지의 익사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건 강이었고 이건 수영장이고 깨끗한 물이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난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이건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강물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어두워지긴 하는데 이 둘 사이 관계가 없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분석가가 보기에는 분명히 느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무리 수영장이라고 해도 물에 대한 감각을 그 이전까지는 아주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가 이번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것에 접근했다면 분명히 이상함을 느껴야 하는데 전혀 그걸 못 느꼈다면 오히려 두 개는 반복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차단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가 아니고 어쨌든 뭐 분석가 입장에서 보면 익사한 부모와 수영장의 물과의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데 철저하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체는. 기억될 수 없는 게 행동을 통해서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이가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전이가. 대체로 전이가 그렇다는 거죠. 분석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해요. 당신하고 우리 아빠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이는 아니고 그냥 믿을만 해서 그리고 뭐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니까 인데 그렇게 완벽하게 차단이 일어날수록 오히려 전이가 반복되는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이는 계속 지금 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타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제 기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행동을 통해 반복되는 현상으로 등장하는 전이는 대타자라고 불리는 말의 장소를 일단 등장시키고 거기가 진리의 장소잖아요. 거기에 진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담자의 과거가 있고 내담자의 과거가 완전히 과거화시키지 못했던 실제가 있고 과거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건 자, 기억된 건 다 과거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된 우리가 기억했다라는 건 과거에 묻어두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억이 안 되면 그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돼요. 기억되지 않은 건 재현되지 않은 것이고 상징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가 되지 못한 과거. 현재와 과거라는 시간성을 무시하고 작동하는 유령적인 사태.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게 스티그마가 상흔이 완전히 아물지 못했을 때, 완전히 상징화되어서 과거의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등장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또한 바로 진리의 장소인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진리의 장소인 거예요. 현재의 결과들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진리의 장소인 것인데 자, 그런데 이때 락강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는 순간은 자, 전이는 좋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전이가 일어나야 진리의 장소로 우리가 접근한다. 전이가 일어나야 분석이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전이가 일어나고 그것이 전이라고 파악되는 순간 무의식의 간극은 봉합되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나면 무의식이 개방되는데 그걸 전이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즉 엄표화되는 순간 봉합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단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해설을 해드리자면 이 A가 엄표화되는 순간, 즉 전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순간 저 밑에 있는 A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A가. 그러니까 전이를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이를. 그러니까 대상 A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이걸 전이다라고 즐기도록 만들면, 내담자가 전이다라고 즐기도록 만들면 대상 A는 봉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의 유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락강이 또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미 꿈, 말실수, 재담 이런 것이 이미 무의식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분석가가 해석을 하죠. 분석가가. 내담자의 증상에 대해서 분석가가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첫 번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이. 물론 이렇게 더 차례대로 나누어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내담자가 해석을 해요. 자신의 얘기를 하잖아요. 내담자가 들어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았고,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고, 이런 상처가 있었고. 자, 이게 이미 한 번의 해석인 것인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지금 내담자가 사용하는 문법은 세속의 언어다. 세속의 문법이라는 거예요. 내담자의 상식의 언어로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단 한번 그렇게 해석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석가가 해석을 해주면 두 번째 해석이 일어나는데, 이 두 번째 해석은 정신분석의 지식에 근거한 해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타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하는 타자의 해석에 타자의 해석을 하나 덧붙이는 것이죠. 자, 내담자가 하는 해석도 타자의 해석인 것은 세속의 해석이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대타자의 언어에 근거한 문법에 의해서 해석되는 해석이니까 타자의 해석인 것이죠. 그것보다는 정교하고 그것보다는 더 무의식을 해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의 해석 역시 타자의 해석인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의 해석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무의미하다라고 정신분석은 주장하는 거예요. 해석은 무의미해요. 해석을 하는 건 꼬이기 위한 거예요. 꼬이기 위한 거. 전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분석 상황에서 재료를 제공하고 촉발을 시키기 위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지, 해석 자체는 참으로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밝혀낼 것이 없기 때문에, 발명되어야 할 것만 있지 밝혀낼 것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의 해석이 그렇게 무의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해석이 있다라고 지금 락강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자, 이렇게 증상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해요 라고 이렇게 나의 몸이, 나의 무의식이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혹은 굉장히 우울해요. 아니면 굉장히 뭐랄까 불안해요.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이것도 한 번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자신의 충동에 대해서 한 번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그 충동에 접근한 해석이 불안이죠. 불안. 그리고 그것 말고는 대체로 다른 해석 역시 타자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어하는 해석이니까. 그로부터 벗어나는 해석이니까. 다시 말해서 충동을 억압하려는 해석이니까. 어쨌든 무의식의 지식이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에 근거해서 해석해내는 것들이라는 거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은 이미 1차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꿈, 말실수, 재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충동의 세계에 대한 무의식의 첫 번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첫 번째 해석이기보다는 해석의 해석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번 해석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무의식 속에서. 예를 들면 그 세미나 11의 그 5강, 6강 이쯤에 등장하는 아이가 불타는 꿈에서도 아버지 내가 불타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라는 문장은 이미 무의식이 이 아버지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등장하는 아들이 불타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려진 1차적인 해석이 아니라 아버지가 상실했던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아들의 입을 빌어서 하는 2차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이제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억압했어요? 왜 나를 거세했어요? 라는 비난이고, 왜 나에게 그러한 상실을 이제 아들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두 번이나 겪게 하는 것인가를 비난하는 그러한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이미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락강이 이것도 세미나 11의 초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그 데카르트의 주체성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것인데 히스테리증자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무의식 역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즉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오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어하니까, 우회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층 결정된 간극의 세계를 이리저리 통과해서 나온 표현들이기 때문에 히스테리증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해야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오역만이 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오역을 해야 이건 진실하게 말하고 있구나. 히스테리증자의 무의식이 진실을 거짓말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락강의 그 유명한 명제 있잖아요. 진실은 언제나 오류의 형태로 전파된다 라는 명제가 바로 그거예요. 전파의 과정에서 매개될 수밖에 없다면 그 매개는 필연적으로 오역을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역에 대해서 분석가는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내담자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담자를 진심으로 믿으려면 내담자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역설적인 과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락강이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주장할 때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의심한다. 나는 의심한다. 사유의 가장 근본적이고 힘있는 운동을 의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의심하는 거죠. 의심해야 주체성의 영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주체성의 0점. 모든 의미가 사라지고 발화 자체만 남는 엄표화의 순간이 등장하는 지점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전의에 도달할 수 있고, 그 전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분석을 추진시키는 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의의 역설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의라는 건 필연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더해서 말미에 이 10강의 말미에 락강이 그릇된 전의 혹은 전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토마스 자즈라는 사람의 논문을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전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걱정하는 태도를 일단은 소개를 해요. 198페이지에 인용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실제 한다고 가정된 주체의 건강한 부분, 즉 전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석가와 같은 편에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되는 건강한 부분에 의존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전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무의식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전의가 일어나면 분석가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의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분석가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전의가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좀 이성적이 되어 보세요. 전의가 일어났으니까 당신이 지금 올바로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나처럼 올바로 판단하세요. 내가 조금 더 이 전이라는 상황을 알고 있고 익숙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신은 지금 좀 아프니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좀 정상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좀 모방해서 이 전이라는 불균형한 상황을 바로잡으세요 라고 말하는 태도가 미국 정신분석학회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가 만들어내는 이 불균형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태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정신분석학회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토마스 자즈라는 사람의 실제 논문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의가 뭐냐면 분석가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분석가의 방어. 그러니까 분석가가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의를 사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논리를 내가 해석하는데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전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내가 진단서를 써줬는데 내담자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히스테릭 증자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분석가가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 본인을 보호하려고 방어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자지의 논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전의가 그만큼 또한 영합적인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개념 자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정신분석 자체를 파괴할 만한 씨앗의 은신처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지가. 그러니까 전의가 이 사람이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전의가 필요한데 근데 이거 전의가 악의 씨앗이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의가 참 논란거리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전의가 분석가라는 사람 자체를 동료 또는 분석가, 자신 등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실 검증 너머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의가 일어나면 분석가란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위치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초월적인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 사람은 논문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여요. 전문 직업화도, 표준의 강화도, 엄격한 훈련 분석도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전의가 이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전의를 이용해서 사실 분석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분석가의 위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심리치료를 주장하는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심리치료까지 가지 않더라도 목사와 신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어쨌든 전의가 일어나는 모든 장소에서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는 위험인 것이죠. 근데 그게 정신분석에서 일어나니까 이 토머스 자지라는 사람이 일단 경계의 뜻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락강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이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혼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인용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토머스 자지가 오직 분석가와 분석 상황의 온전한 통합만이 분석가와 피분석자 사이의 유일한 대화 통로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석가와 분석 상황의 온전한 통합.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분석가가 그러니까 분석 상황은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분석가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는 당신의 스승도 아니고 나한테 전이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당신에게 해석을 해주고 처방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난 당신의 아빠가 아니야. 그냥 과도하게 나한테 의존하지 마. 라는 건 이런 뜻이기도 해요. 무의식을 개방하지 마. 난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론처럼. 저자가 토마스 자지가 이처럼 필연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 것은 그가 전의에 대한 분석을 오로지 자아의 건강한 부분, 즉 현실을 판단하고 환영을 도려낼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부터 얻는 동의라는 관점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국식 정신분석이 항상 락강에게 비난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건강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가. 그래서 분석가는 건강한 자아를 보여주고 내담자는 그 건강한 자아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진행된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금 전의를 비판하고 전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러한 주장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담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의가 일어나면 건강한 자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퇴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퇴행이 일어나요. 어린아이처럼 분석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여는데 왜냐하면 다 큰 성인이라면 자신의 무의식을 개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무의식을 개방하고 어린 시절의 부모를 다시 소환하는 이러한 퇴행이 일어나는 것을 건강한 자아의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상담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라는 거예요. 상담의 민주주의. 우리 모두 평등하다. 당신도 주체, 나도 주체. 똑같이 표 한 표씩 생사하는 주체이고 누가 더 위에 있지도 않고 밑에 있지도 않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다 평등하다. 우리는 다 동지다. 라는 위치에서 정신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는 정신분석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자, 위험은 제거돼요. 위험은. 전이 속에서 분석가에 의해서 행해질지도 모를 부정적인 일들은 방어가 되지만 무의식도 개방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의식도. 이게 락강이 미국식 정신분석학자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신분석을 변형시키려는 흐름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예요. 정신분석에서는, 그러니까 내담 상황에서는 그게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적인 이념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인권에 관련된 이념일지라도 정신분석에서는 어쨌든 그건 타자의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 상황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타자의 담론이 안으로 개입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는 거죠. 분석가가 내담자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단지 뭐 어떤 세속의 관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내담자의 어떤 삶을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의 논점을 들여보내지 않는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좋은 윤리라고 말하는 것,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 혹은 인권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논리도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담자가 분석가에 대해서 성추행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담자가 남자인데 여성 분석가에게 뭐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어떤 담론들을 제시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문맥으로 보면 성추행인 거예요. 분석가는 지금 성추행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담자가 자신의 성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즐겁게 그 반응을 관찰하면서 하고 있다면 근데 분석 상황에서는 그걸 성추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감당하지 못하면 분석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락강이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지의 논문은 전의를 착각이나 환영, 환상 등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아요, 여러분. 전의는 착각이잖아요. 환영이고 환상인데 자, 그러니까 일단 전의가 나타나면 환영적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피분석자와 분석가 사이의 합의가 문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뒤집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담자와 분석가 사이의 평등한 합의라는 건 역시 환영이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환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락강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일종의 합의들의 세계 역시 내담자가 전의를 일으킬 때 만들어내는 착각이나 환영만큼이나 가상적인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상적인 세계에서 그 내담자라는 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왜 그곳에 위치해 있는지, 왜 그곳에 들어가서 그러한 방식으로 공동체 내부의 삶을 살아가는지, 향유하는지 혹은 고통받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이라는 착각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이라는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자면 자, 이래요. 락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것들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이런 논문들 저처럼 해석하기보다는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진리. 자, 진리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는 말이라는 것이 설령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진리에 호소하며 진리를 촉구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지금 전의도 착각이고 환영이라는 의미에서는 전의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담자의 무의식이 그런 척하고 있는 거야. 사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담자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무의식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무의식 착각 속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전의라고 볼 수가 있다면 자, 이런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이게 진리를 촉구해낸다면, 진리를 양산해낸다면, 자, 그건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무언가 하면 뭐예요, 여러분? 분석가를 대타자로 설정시키고 분석가 내부에 균열을 등장시키고 그 균열이라는 공백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욕망을 새롭게 창안해낼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즉 새로운 무언가를 창안해내는 과정을 진리라고 부른다면, 그걸 위해서 전이가 실행되는 것이라면 그 진리는 좋은 것이니까 그 전이는 용인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그 전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밖에 그리로 갈 수가 없다면 전이는 필연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절차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락강이 이 토마스 자즈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표되는 일부 미국의 정신의학계가 보여주는, 정신분석학계가 보여주는 전이에 대한 비판적인 경향, 혹은 이런 경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아예 무의식도 가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요. 그냥 심리치료처럼, 말치료처럼 상처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수준으로 분석을 예를 들면 10회로 끝내고, 그런 정신분석 많잖아요. 10회, 20회로 끝내는 정신분석, 그리고 위로해주는 정신분석. 자, 그건 아예 무의식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무의식으로 들어가려면 전이가 필요한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전이는 위험하니까 그리로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끝내는 정신분석들이 등장해요. 상품화된 정신분석들이 등장하죠.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자, 그게 세미나 11회 10강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리고 5주의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제 토요일 수업이 조금 짧아졌어요. 그 짧아진 이유를 굳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제 변명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과 이전에 했던 세미나 11의 1강부터 10강까지, 1강부터 9강까지죠. 1강부터 9강까지의 강의록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강의 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졌고, 그 원고가 이제 세미나 11의 강의에서 일부로 출간이 돼요. 그런데 지금 원고를 넘겼는데 교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름쯤에 그 강의록이 나올 것 같은데, 락강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일부라는 제목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교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 토요 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를 할 수는 없어서 5주하고 4주 쉬고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5주의 수업도 상당히 느린 템포로 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4주 뒤에 다시 강의가 시작되고, 그건 역시 세미나 10일의 강의이고 10일에 11강이 되겠죠. 그래서 11강을 가지고 5주 동안 수업하는 내용이 진행이 될 거라는 광고에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5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